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ISA 계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연금저축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ISA 계좌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ISA 계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ISA 계좌의 장점과 꿀팁, 추가로 단점까지도 살펴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저축 계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를 추천하는 사람과 추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ISA 계좌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에서 개인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맞는 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세 혜택을 주는 계좌이다 보니 직전 3개년도의 과세 기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 있고요.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 불입 한도는 차년도로 이월되는데요. 만약 제가 올해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1천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올해 불입하지 못한 1천만 원의 한도는 2024년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고요. 말 그대로 의무 가입 기간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은 꼭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는 시점에 원한다면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이후 시점부터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종류로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임형은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는 신탁형과 중개형이 있습니다.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형의 경우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개형의 경우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에 따라서 신탁형과 중개형을 선택해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형이든 신탁형이든 ISA 계좌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일반형으로 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반형 계좌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본인이 이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ISA 계좌를 만드신 다음 국세청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떼신 다음 증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2배로 늘어나게 되니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챙기는 게 좋겠죠.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15.4%의 세율이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비과세를 챙기고 또한 분리과세까지 챙길 수 있으니 무조건 가입하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ISA 계좌가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금투세가 적용되게 되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는데요. ISA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 펀드와 같이 과세이연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도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또한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요. 건보료 산정소득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원금 내에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인출을 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ISA 계좌가 만기되어 연금 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하는 금액의 10% 그리고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ISA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해서 3천만 원이 만기됐다고 하면 이 3천만 원을 제 연금 계좌로 옮길 경우 다음 연도에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ISA 계좌를 최대로 활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ISA 계좌에 1년에 2천만 원씩 총 3년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4년차가 되면 2천만 원을 더 넣고 바로 해지해 주시고요. 그럼 총 8천만 원이 모이게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배당금이나 수익금이 더해지게 될 건데 이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ISA 계좌를 해지한 다음 2개월 이내 연금 계좌로 꼭 이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ISA 계좌를 개설해 주게 되고요. 그 해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 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4년 차였던 시점에 2천만 원을 이미 넣었었는데 다시 개설해서 또 2천만 원을 넣어주니까 한 해에 4천만 원을 총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연도에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고 또 많은 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은 최대로 챙겨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의 다음 장점으로는 손익통산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해당 계좌 내에서 투자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말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 그러니까 만기되는 시점에 딱 한 번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한 조건을 놓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수익을 받고 2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펀드 투자로 1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볼게요. 과세 기준 금액을 내볼 건데 현재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배당금과 펀드 손실 금액에 대해서 합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2천만 원이 모두 과세 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ISA 계좌의 경우 수익을 본 배당금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펀드로 1천만 원을 잃었기 때문에 과세 기준 금액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즉, 내가 이익을 받지만 손실을 본 부분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 금액을 빼주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과세 기준 금액을 구했으면 세금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일반 계좌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에서 15.4%를 곱해주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308만 원이 되게 됩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인 1천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 금액인 200만 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총 8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비과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0만 원에서 9.9%를 곱해주게 되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79만 2천 원이 되게 됩니다. 만약 서민형 계좌일 경우 59만 4천 원으로 세금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동일한 수익과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좌에서 투자하냐에 따라 세금이 몇 배로 차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79만 원의 세금을 내실 건가요? 300만 원의 세금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ISA 계좌의 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입니다. 만약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일반 과세로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요.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점이 원금 내에서 자유로운 입출금은 가능하지만 출금한 금액만큼 입금 한도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2천만 원을 IS 계좌에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꺼냈었는데 이후에 다시 1,000만 원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이미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해외 주식에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환매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즉슨 제가 ETF를 3년 동안 잘 모아가고 있다가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는 이 ETF를 그대로 연금저축펀드에 옮길 수 없고요. ETF를 모두 판 다음에 현금화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든 계좌를 해지하든 선택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종목이 옮겨지면 너무 좋을 텐데 현재는 계좌가 만기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연금계좌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최대 납입 한도는 없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ISA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계속해서 챙기기 위해서 3년만 유지하시고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금 계좌의 경우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1살 아기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반면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종목인데요. 연금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반면 ISA 계좌는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두 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개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따로 없고요. ISA 계좌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만기에 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연금 계좌는 연금을 개시한 다음 별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종 연금 계좌와 ISA 계좌 중 뭐가 더 좋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만드시면 되겠는데요. 연금 계좌의 경우 노후 및 은퇴 자금에 아주 제격인 상품입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중기 목적 자금에 알맞는데요. 내가 만약 노후 자금으로 돈을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계좌를 먼저 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나는 장기간 돈을 묶어둘 여유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ISA 계좌를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둘 중 어떤 계좌가 더 좋다기보다는 본인이 돈을 모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더 알맞는 계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도 준비를 해야 하고 중기 목적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계좌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 목적 자금을 모아야 한다면 ISA 계좌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 배당주 투자자와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자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예금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신탁형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이자 소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 괜찮다고 봅니다. 반면에 오로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돈이 묶이는 ISA 계좌를 활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3년 이내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중도에 해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ISA 계좌는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없으시다면 오늘 당장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좌를 만드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투자가 고민된다면 신탁형으로 예금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하다못해 일반 계좌에서 예적금을 들어도 우리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는데 비과세 계좌를 활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SA 계좌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앞으로 제가 ISA 계좌에서 담아가면 좋은 배당주나 ETF에 대해서도 차근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재와 함께해요. 여러분은 ISA 계좌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 관련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는 하는데요.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궁금증 해소가 시원하게 안 된다는 느낌을 자꾸 받았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는 동일한 질문에도 서로 다르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아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한데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직접 증권사에 전화하여 약 1시간가량 질문을 했고 아주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여 오늘 여러분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만기 연장은 언제, 어디서 가능한가요? 만기일 90일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만기일이 지나고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루었으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기일이 24년 12월 25일인데 제가 깜빡하고 25년 1월 10일에 만기 해지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만기일이 지났다면 계좌 내의 상품은 자동으로 매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증권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투자 중인 상품이 자동 매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종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상품 매도만 가능하고 매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계좌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만기일이 이미 지나버리고 그 이후에 ISA 계좌 만기 해지 신청을 하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지났더라도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계좌의 만기일이 24년 12월 25일인데 25년 1월 10일에 만기 해지를 해도 세제 혜택을 다 받고 정상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만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버리면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계좌가 갑자기 폐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30일 이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일반과세 처리됩니다. 이때부터는 배당금이 만약 들어오더라도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종목을 전부 다 현금화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종목을 현금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금 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세제 혜택은 받고 싶은데 일부 종목이 물려 있어서 현금화가 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A부터 D까지 4개 종목이 있으면 A, B, C 3개 종목만 매도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D 종목은 남겨둘 수 없을까요? 본인이 원한다면 해당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남겨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화를 안 한 종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현금화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품을 매도하기가 싫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주식,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 기타 ETF의 종목을 일반 위탁계좌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기타 ETF와 같은 상품은 일반 위탁계좌로 이전하여 매도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15.4% 일반과세 처리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 내에서는 어차피 손실난 종목도 손익 통산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현금화해서 절세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ISA 계좌에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로 배당금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주식 투자로는 1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과표소득은 배당금 400만 원에서 손실분 100만 원을 뺀 3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서 일반형 계좌라면 비과세 200만 원이 빠지게 되고 과표소득 300만 원에서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빼주면 나머지 100만 원이 남는데 1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가 서민형 계좌라면 비과세 금액이 4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야 할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 마이너스라고 해서 팔지 않았다면 배당금 400만 원에서 비과세 금액 200만 원을 뺀 남은 2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ISA 계좌 내에서는 손실도 같이 통산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ISA 계좌의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려하셔서 매도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ISA 계좌 손익통산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 차익도 들어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의 답변이 다 달랐었는데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매 차익, 그러니까 수익은 원래 비과세기 때문에 합계되지 않고 손실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만 통산하여 계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수익은 같이 통산되지 않고 손실의 경우는 통산을 해주는데 이때 국내 주식만 통산을 해주고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손실에 대해서도 통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의 손실은 같이 통산을 해주고요. 코덱스 200처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손실은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로 매매 차익 100만 원을 봤다면 통산되지 않고요. 만약 삼성전자로 1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이는 세금 정산할 때 같이 통산이 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만기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만기일이 되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종목들을 모두 현금화한 다음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해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ISA 계좌는 세제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앱에서는 만기 해지가 불가능하고요. 전화로 해지 요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련 담당자가 전화가 오고 그때 세금에 관한 부분이나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때 같이 해지 처리도 해주십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만기 해지할 경우 손익 통산되고 세금 처리된 내역을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디테일하게 건 바이 건으로 다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요청하면 담당 부서에서 과세 내역 이런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괄적으로 내역이 나올 것 같고 만약 필요하다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ISA 계좌 만기 해지를 해도 계좌번호는 남아 있을까요? 만기 처리를 한 후에도 ISA 계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ISA 계좌 만기 해지 시 새로 가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기 해지를 하면서 계좌 폐쇄도 같이 처리해 줍니다. ISA 계좌는 기존 계좌를 폐쇄해야만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만기 해지 후 계좌 폐쇄한 당일에 ISA 계좌 신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만기 해지 요청 시 빠르게 처리가 되고 당일날 바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ISA 계좌 손익통산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만기 해지를 위해 모든 종목을 매도하게 되면 본인의 ISA 계좌에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에게 해지 처리를 요청하면 이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과세이연 처리되었던 것을 모두 손익 통산한 다음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비과세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9.9% 원천 징수하여 최종적으로 나온 나머지 대금을 내 계좌로 넣어줍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만기 해지 후에 계좌에 남아있는 최종 예수금은 내 마음대로 이체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계좌 이체하듯이 ISA 계좌에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SA 계좌 운용 중에도 원금에 대한 인출은 언제든지 계좌 이체하듯이 빼낼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인출한 원금에 대해서는 납입 한도가 다시 차지 않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만기 해지 후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SA 계좌 만기 해지한 다음 증권사에 전화로 연금계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입금할 계좌번호를 안내해 주게 되는데 신청 금액을 입금 전용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관리점에 연락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때 본인이 입금한 금액과 연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연금계좌 이전은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만 하실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버리면 이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연금저축 펀드로도 이전을 하실 수 있고 IRP로도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자금 전체를 이전하셔도 되고요. 일부만 나눠서 이전을 하셔도 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계좌 개설 시 일반형과 서민형, 유형 선택이 가능한가요? 현재 비대면 계좌 개설은 일반형만 가능합니다. 가입 당시 직전 연도 1년치로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 결정되게 되는데요. 사실 일반형인지 서민형인지에 대한 여부는 가입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자 할 때 비과세 한도를 얼마 적용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지할 때 중요한데요. 처음에 일반형으로 계좌 가입을 한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상반기 소득 신고가 끝난 다음 8월달이나 혹은 하반기에 계좌 개설이 되었다면 다음 연도 2월에 집계가 되고 이때 고객들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시점에 이분의 소득은 서민형이시네 하고 자동으로 계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직접 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되고요. 만약 서류가 잘못되거나 전산 시스템이 누락되더라도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서민형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득 요건이 충족되시는 분만 서민형으로 바꾸실 수 있겠죠.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15번째, 최근 발표한 2024년 ISA 계좌 개편안 언제 적용되나요? 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증권사로부터 답변받은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고객에는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확실히 어떻게 정리될지는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운 유형이 신설되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ISA 계좌 관련 15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셨을까요? 똑제는 아주 시원하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 알게 되는 정보가 있다면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주셔야겠죠. 참고로 이렇게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들은 모두 똑제전자책 차기 업데이트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똑제여담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M증권사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의 경우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반 고객센터 상담사에게는 질문을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증권사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통합고객센터가 아니라 ISA 계좌 관련 담당 지점으로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고객센터 상담사분과 통화를 하다가 질문이 어려워지고 많아지자 알아서 관련 지점으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약 1시간가량 하나도 막힘없이 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신 M증권사의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친절하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기회로 왜 연금 관련 1위 증권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M증권사 광고 아니고요. 저도 받을 수만 있다면 M증권사로부터 광고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ISA 계좌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ISA 계좌를 신규로 만드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일단 계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 모아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테크의 핵심은 바로 세금을 줄이는 것에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차감하게 되고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예적금을 가입해도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세금을 줄일 수만 있다면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러한 세금이 얼마 안 돼 보여도 쌓이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미리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세금을 줄이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하우를 똑재전자책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금 측면에서 왜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표 시장 지수죠.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에는 스파이와 QQQ와 같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국내 일반 위탁 계좌나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지만 매겨지는 세금은 조금 다른데요.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와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 기본 공제한 다음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를 원천 징수한 다음 투자자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반면 국내 위탁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종목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매매 차익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종목을 ISA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손익을 모두 통산하여 현재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요. 발표된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형의 경우 5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렇게 공제를 한 다음 초과되는 분이 있다면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실질적인 세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와 QQQ에 투자하여 매매 차익으로 2천만원, 배당금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봤던 표고요. 미국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매매 차익 총 2천만원 중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매 차익에 매겨지는 세금은 385만원입니다. 그리고 배당금 1000만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이 적용되어 배당금에 매겨지는 세금은 150만원이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했을 때 세금을 제외한 세후 실수령액은 2,465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위탁계좌의 경우 미국에 상장된 스파이나 QQQ에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상장된 해외 ETF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308만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154만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를 뺀 세후 총 실수령액은 2,538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에서 서민형 개편안 기준으로 세금은 총 198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총 3천만원 중 세후 실수령액은 2,802만원으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국내 위탁 계좌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수령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최종 세율을 비교해 보면요. 미국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 17.9%, 국내 위탁 계좌의 경우 15.4%, ISA 계좌의 경우 6.6%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SA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ISA 계좌의 경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ISA 계좌에서 꾸준히 사 모아야 할 국내 상장 해외 ETF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산운용사의 상품이 가장 경쟁력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종목 베스트 3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종목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스파이, 두 번째는 QQQ, 세 번째는 SCHD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세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종목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표되는 종목들을 모두 가지고 와봤습니다.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지만 종목이 여러 가지라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은 타이거 미배당 시리즈까지 추가하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스파이 시가총액을 비교하겠습니다.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고요. 2위는 에이스, 3위는 KB스타입니다. 시가총액 순위에는 변동이 없네요. 이번에는 스파이의 총 보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질 총 보수는 총 보수 더하기 판매 수수료율 더하기 매매 중개 수수료율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통 판매 수수료율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림에 보이시는 A와 B, D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실질 총 보수를 비교하는데요. 대체적으로 A와 B의 값은 큰 변동이 없고 매매 중개 수수료가 조금씩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실질 총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은 KB스타 미국 S&P 500입니다. 0.1189%이고요. 가장 높은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 종목으로 0.1713%입니다. 만약 해당 종목에 1억 투자한다고 했을 때 에이스 상품의 경우 수수료가 16만 1,400원, 타이거는 17만 1,300원, KB스타는 11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만 봤을 때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이 KB스타 미국 S&P 500이네요. 다음은 추적 오차율입니다. 추적 오차율이 낮을수록 원조 스파이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에이스 미국 S&P 500 종목입니다. 나머지 두 상품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에이스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좋습니다. 다음은 괴리율입니다. 괴리율은 순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가격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괴리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KB스타 미국 S&P 500입니다. 다음은 분배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배율 1위는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세 가지 종목의 배당금 지급 기준일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총 4번인데요. 최근에 KB스타 미국 S&P 500의 지급 기준일이 3월, 6월, 9월,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마지막 분배금은 12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분배금을 기준으로 평균 분배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여기에 4를 곱해 1년 환산 분배금도 계산해 봤습니다. 또한 결산 과표 기준가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분배율도 계산해 봤는데요. 역시 여기서 4를 곱해 1년 환산 분배율도 계산했습니다. 차트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주당 분배금이 많았던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고요. 평균 분배금을 비교해보면 에이스와 타이거 상품이 58원으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가 대비 분배율 역시 최근에는 타이거가 가장 높았고요. 1년 추정 분배율을 계산해보면 타이거가 1.55%로 1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상품은 1.37%의 KB스타 미국 S&P 500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수익률을 비교해 볼 건데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KB스타 미국 S&P 500입니다. 1년치 수익률 차트고요. 아무래도 ETF 가격에 총 보수가 녹여져 있다 보니 운용 보수가 가장 낮은 KB스타 상품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QQQ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이거 상품이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요. 그 다음 에이스, KB스타 순입니다. 총 보수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질 부담 총 보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실질 총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0.2253%의 타이거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질 총 보수가 가장 낮은 상품은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종목입니다. 1억을 거래할 경우 에이스는 19만 3,600원, 타이거는 22만 5,300원, KB스타의 경우 16만 900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추적 오차율이고요.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상품이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상품입니다. 최근 가장 낮은 곳은 KB스타 상품인데 평균치를 냈을 때는 에이스 상품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괴리율인데요. 괴리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에이스 상품입니다. 역시나 이렇게만 보면 별 차이가 없어서 표로 평균값을 내봤는데 에이스 상품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률인데요. 배당률이 가장 높은 곳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년에 4번 배당을 지급하고요. 최근 지급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보면 에이스가 23원, KB스타가 24원, 타이거가 144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경우 한 주당 주가가 크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럼 우리는 시가 대비 분배율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에이스가 0.15%, KB스타가 0.17%, 타이거가 0.16%입니다. 확실히 S&P 500에 비해서 분배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한 번 더 차트로 확인을 해 볼 건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종목의 주당 가격이 크기 때문에 분배금 또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 대비 분배율을 비교해 봐야 하는데요. 그래도 타이거 상품의 분배율이 최근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네요. 하지만 1년치로 봤을 때는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종목이 0.67%로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익률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슈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플러스 3% 종목과 플러스 7% 종목도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슈드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 상품이고요. 여기서 의외로 플러스 7% 종목의 시총도 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보수를 비교해 볼 건데요. 일단 한국판 슈드 세 가지 종목을 비교해 보면 솔이 0.2236%, 에이스가 0.2%, 타이거가 0.1259%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7% 종목은 0.63%있네요. 1억을 거래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는 솔이 22만 3,600원, 에이스가 20만 3,900원, 타이거가 12만 5,900원이고요. 플러스 3% 종목이 69만 2,700원, 플러스 7% 종목이 63만 5,400원입니다. 저는 플러스 7% 종목의 총 보수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플러스 3% 종목의 총 보수가 더 높은 상태네요. 한국판 슈드의 추적 오차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곳은 타이거 상품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타이거 상품의 추적 오차율이고요. 이번에는 괴리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리율도 역시 타이거가 가장 낮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 괴리율이 조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슈드의 가장 중요한 배당률입니다. 배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였고요. 에이스 상품의 경우 기존에 분기 배당을 실시했는데요. 7월 달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 분기 배당으로 지급을 했지만 다른 종목과의 비교를 위해서 나누기 3을 하여 한 달치 분배금을 표시한 내역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을 바탕으로 평균 분배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에이스 상품이 35원으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3%와 플러스 7%의 경우 분배금에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금이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분배율을 환산할 경우 3.5에서 4%에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요. 플러스 7%의 경우 10.59%나 나오네요. 이번에도 지급 분배금을 차트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판 슈드 중에서 가장 분배금이 높았던 상품은 에이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7% 종목의 경우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시가 대비 분배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상품 중에서는 에이스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플러스 7% 종목의 경우 0.9%에 가까운 수치로 1년에 약 10%의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나 타이거 상품이고요. 6개월 수익률은 5.78%입니다. 확실히 플러스 3% 종목과 플러스 7% 종목의 경우 한국판 슈드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스파이입니다. 각 기준별로 1위 종목이 달랐는데요. 시가총액과 분배율 기준으로는 타이거 상품이 총 모수, 괴리율, 수익률 기준으로는 KB스타 종목이 가장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추적 오차율 기준으로는 에이스가 차지했네요. 다음은 한국판 QQQ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타이거 상품이, 총 보수와 분배율,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KB스타 상품이, 괴리율과 추적 오차율을 기준으로 하면 에이스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슈드인데요. 총 보수와 추적 오차율, 괴리율과 수익률 기준으로 1등을 차지한 상품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분배율 기준으로 하면 에이스 상품이네요. 확실히 지금까지는 한국판 슈드 중에서 타이거 상품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판 스파이와 QQQ는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투자금이 적더라도 미리부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절세 혜택을 위해서 일반 위탁계좌나 미국 주식 직접 투자보다는 ISA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좋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용사의 상품이 있지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운용사의 종목이든 간에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스파이, QQQ, 슈드 모두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종목을 선택하여 수량 모으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죠. 세 가지 상품 모두 마음에 든다면 3개 다 모아가셔도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종목을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이런 자료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는 톡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부의 자유 카페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 주소가 남겨져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항상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연금저축펀드도 좋다고 하고 ISA 계좌도 좋다고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계좌가 더 좋은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계좌가 모두 좋지만 어느 계좌가 더 좋은지는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는 운용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장기투자용, 노후자금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단기 투자용으로 중기 목돈 마련용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납입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자금 준비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계좌 모두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법 첫 번째, 연금계좌의 덩치 키우기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ISA 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만기 해지 후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10%,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3년마다 해지한 다음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년에 최대 납입 금액이 4천만 원으로 3년에 1.2억, 4년에 1.6억까지 이전이 가능한데요. 이전을 원하시면 만기 해지 후에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전 금액은 전체 금액을 옮기실 수도 있고 일부 금액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30년간 12억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 세액공제를 3천만 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간 운용해서 얻는 운용수익도 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큰 금액을 굴리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되지 않고 건보료 산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납입할 돈이 없을 뿐이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금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는 거 이제 핑계죠. ISA 계좌 활용법 두 번째, 평생 만기 설정 후에 계속 과세 이어나면서 현금 흐름 계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ISA 계좌는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9,999년으로 만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여 해지하지 않고 계속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납입 한도는 2억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40살이라고 하고 월에 112만 원씩 1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원금은 2억이 조금 넘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운용 수익은 알파가 되겠죠. 조금 전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원할 때 인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5년 동안 납입한 원금 2억을 10년에 걸쳐 1년에 2천만 원씩 월에 166만 원씩 분할로 인출해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55세부터 65세까지 소득 공백기에 자체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각각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4억까지 굴릴 수 있고요. 이 방법으로 수령을 하면 월에 332만 원씩 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예시일 뿐이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ISA 계좌의 꿀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보유 기간은 3년이고요. 만기가 아무리 길더라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혜택을 다 받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의 최대 납입 한도는 현재는 2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4천만 원이고요. 만약 해당 연도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는 다음 연도로 한도가 이월되기 때문에 최대 1억 원, 개편안 시행 시 2억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고요. 단 한 번 출금을 해버리면 납입 한도는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해 주세요.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됐다면 일반령과 서민령에 해당하는 ISA 계좌를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계좌를 이미 가입한 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도 계좌는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만기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만기를 길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 ISA 계좌는 소득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개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역시 가입 시점에 소득 요건을 보기 때문에 연봉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한 다음 중간에 연봉이 올라도 서민형으로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낮다면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죠.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을 직접적으로 사실 순 없고요. 대신에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기타 ETF에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원래 비과세죠.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내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맥쿼리 인프라와 같은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셔도 좋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형과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가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ISA 계좌의 최대 납입 한도가 1억에서 2억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 투자형 계좌가 신설됩니다. 2월 중 기재부에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국회에 통과될 경우 시행 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3년마다 만기 이전하여 연금계좌의 덩치를 키우고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ISA 계좌의 만기를 길게 설정한 다음 장기로 투자하면서 소득 공백기에 현금 흐름 계좌로 활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억 단위로 금융자산을 굴릴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도 포함되지 않고 건보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후에는 깔고 앉은 부동산 자산보다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융자산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납입 한도도 걱정할 필요 없고 세금 걱정도 할 필요 없죠. 어떻게 투자금을 마련할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벌고 더 아껴서 나의 금융자산을 키우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제도 앞으로 금융자산 덩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고요.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저희 끝까지 해보자고요. 여러분, ISA 계좌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계신가요?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이 ISA 계좌를 통해 다양한 주식과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ISA 계좌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투자 종목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종목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판단하기란 쉽지가 않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ISA 계좌는 혜택이 정말 많기 때문에 평생 가져가야 하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담아가는지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종목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면 ISA 계좌에서 기존에 많이 매수된 종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면 본인의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ISA 계좌 ETF 부문 최다 매수 종목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요,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활용했고요. 아래와 같이 해당 자료는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투자 판단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 상장된 여러 가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와 국내 상장된 국내 종목 추종 ETF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이 ISA 계좌에서 가장 많이 담은 종목 1위는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아마 이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셨고 또 알고 계신 종목이실 텐데요. 기초지수는 S&P 500 인덱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한국판 스파이라고도 불리죠. 너무나도 유명한 ETF이고요. 미국의 주요 대표 지수,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30 중에서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50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 지수 중에서 종목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장 잘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해당 종목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약 80%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 투자라고 하면 이 미국 S&P 500 지수 투자가 되겠죠.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ETF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 종목도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ETF 체크 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기본 정보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순 자산 총액은 무려 4조 4,500억 원입니다. 분배율도 어찌됐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당 ETF의 종목 비중 탑 10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현재 6.9%로 가장 많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가 MS 6.48%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 순이고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종목들이 모두 한가득 담겨 있죠. 우리가 개별 종목 하나씩 투자를 하면 변동폭이 너무 커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이 담긴 ETF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을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ETF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겨있는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작년에 상장된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죠. 기초 지수는 다우존스 배당 100 지수이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부터 불확실성에 변동성이 높은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때 안정적인 인컴 확보를 위한 배당 ETF가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당금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가 상승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이러한 배당 성장형이 주목을 받았고요. 한국판 슈더라고 불리는 이 종목은 나름대로 깐깐한 필터를 거쳐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는데요. S&P 500보다 최대 손실폭, 그러니까 주가 방어력이 더 우수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경제 위기 때마다 S&P 500 지수보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가 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3%의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10%대의 배당 성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판 슈드는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점까지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 기초적인 정보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연간 분배율은 3%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목의 비중 탑10을 살펴보시면 로키드 마틴이 1위고요. FB, 블랙로, 코카콜라, 시스코 등등 해서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세 번째로 많이 담긴 종목은요.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또 이때부터 커버드콜 종목이 인기를 끌었었죠. 해당 종목의 기초지수는 아래와 같고요. 일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얻고 또 일부는 콜옵션 매도로 추가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0% 가져가는 게 아니라 40% 내외로 제한하여 일부는 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고요. 옵션 매도 비중을 100% 이렇게 된 종목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주가 상승 이익 제한폭이 커지죠. 그래서 이러한 매도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단점을 일부 상쇄한 상품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인컴 소득 별로 필요 없다. 그래서 어차피 받은 배당금은 재투자할 거다 하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플러스 7% 종목보다는 일반형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7% 종목 말고 플러스 3% 종목도 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7% 종목의 인기가 훨씬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 운용 보수가 기본형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간 분배율이 약 10%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비중은 조금 전 봤던 기본형과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ETF 네 번째 많이 담겨있는 종목은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의 기초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이고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100개 기업 종목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IT, 소비재, 헬스케어 등 대표적인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 시장에 분산 투자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성장주에 투자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연간 분배율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3조 6,790억입니다. 한 주당 가격은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금계좌에서 모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면 S&P 500과 비슷하긴 한데요.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S&P 500이 500개 종목을 담았다면 나스닥 100은 100개 종목을 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주에 뾰족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변동폭도 더 커지니까 이 점은 꼭 알고 투자를 진행하셔야겠죠. 다섯 번째로 많이 담긴 종목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미배당 시리즈가 한국 투자자분들께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월배당 그리고 한국판 슈드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성 종목과 기본 정보는 앞에서 살펴본 타이거 종목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상장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을 비교해 봤고요. 1년간 수익률을 보시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은 타이거 미국 S&P 500 종목입니다. 25% 수익률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세 번째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네 번째는 플러스 7% 프리미엄 다우존스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종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국내에 상장된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ETF 5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주 종목입니다. 기존의 이름이 아리랑이었는데 사명이 플러스로 변경이 되었죠.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중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랜 기간 검증된 국내 대표 고배당이자 배당 성장 ETF입니다. 해당 상품도 배당 성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초 지수는 FN 가이드의 고배당주 지수인데요.
상위 200개 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30개 종목을 선별하여 지수가 산출되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실부담 비용은 0.3099%이고요. 연간 분배율은 6.5% 정도가 됩니다. 순자산 총액은 4,742억, 상장일은 2012년 8월 29일로 무려 10년이 넘은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최근에 또 월배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킨 상품이죠. 해당 종목의 비중 탑10 종목을 살펴보시면 우리금융지주, KTNG, SK텔레콤, 현대해상, 삼성증권 등 국내 대표 배당 주식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담겨있는 종목은요, 바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입니다. 부동산 상장 리츠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여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인컴형 ETF이고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인프라 등에 투자한 다음에 발생한 이익을 배당 형태로 투자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실부담 비용은 0.1408%로 낮은 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종목도 상장된 지는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순자산 총액은 앞에서 봤던 플러스 고배당주 종목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연간 분배율은 7.3%입니다. 종목 비중 탑10 종목을 살펴보시면 맥쿼리 인프라, SK 리츠 쭉쭉쭉쭉 해서 리츠 관련 상품들이 주로 담겨 있고요.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받는 섹터로 리츠가 있는데 개별 리츠에 대해서 투자하기 조금 부담스럽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를 활용하셔도 참 좋겠죠. 다음으로 3위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타이거 은행고배당 플러스 탑10 종목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국내 은행 섹터 중 배당 수익률 상위권에 차지하는 은행주와 우량보험주 등 고배당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국내 주요 은행주 중에서도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한 종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행주는 한 종목당 15%, 보험 및 증권주는 5%로 투자 비중을 제한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부의 종목이 과다 편입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기존의 은행주로만 구성된 다른 종목과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했고요. 코스피 지수의 배당률보다 낮은 종목은 편입 종목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보험주 두 종목이 편입되었네요. 실부담 비용은 0.3761%이고요. 상장일은 아직 1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장일에 비해서 투자자분들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상품이죠. 연간 분배율은 3.45%이고요.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면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등 총 10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많이 담겨 있는 종목은요, 바로 에이스 KRX 금현물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KRX 금현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이고요. 대표적인 실물 안전자산인 금현물에 직접 투자하는 ETF입니다. 금은 대표되는 안전자산 중 하나인데요. 경기 침체에 강한 특성이 있고 또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가져가기가 좋죠. 또한 물가가 올라서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러우 전쟁,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 이슈 등으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해당 상품은 선물 ETF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운용 비용 역시 선물 상품에 대비하여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많이 담겨있는 종목은 코넥스 CD금리 액티브 합성 종목입니다. 기초지수는 금투협에서 매일 발표하는 CD 수익률을 적용하였고요. 연 365일 기준 복리로 지수화하여 산출하는 지수입니다. 즉, CD 금리를 일할로 계산하여 매일 이자를 쌓아주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91일물 CD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킹형 ETF에 대한 장점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파킹형 ETF 중 가장 덩치가 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내 주식 추종 ETF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건데요. 금융 ETF 제외하고 4개 종목의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종목은 상장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1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러스 고배당주이고요. 세 번째는 에이스 KRX 금현물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종목이네요. 지금까지 ISA 계좌에서 최다 매수된 종목 탑10을 살펴보았습니다. 10개 종목 모두 ISA 계좌에서 절세 혜택을 누리기 좋은 배당주 상품이나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는 국내 상장 기타 ETF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투자자분들께서 ISA 계좌를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수 추종에서 가장 많이 남겨있는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었고요. 국내 주식 추종 ETF 중 가장 많이 담겨있는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주 상품이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무조건 좋은 투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의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ISA 계좌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자산 배분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관련하여 누구나 평생 마르지 않는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ISA 계좌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ISA 계좌의 혜택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를 했던 2016년에는 가입 대상자의 제한이 있었고 예적금에만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입 자격이 확대되고 결정적으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2024년에는 비과세 및 입금 한도 증액으로 혜택이 정말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전 국민 누구나 무조건 가져가야 할 계좌라고 볼 수 있는데요. ISA 계좌가 2021년도부터 혜택이 좋아졌기 때문에 2021년도에 가입하여 올해 3년 만기에 도래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저 역시 올해 12월 25일 의무보유기간 3년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무보유기간 3년이 다가오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보유기간이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ISA 계좌의 최소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가입일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고 해지해야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일로부터 3년을 꽉 채우지 못하고 만약 해지를 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만약 의무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만 55세 이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율이 13.2%고 배당 소득세가 15.4%라고 했을 때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ISA 계좌의 경우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한다고 해도 추가적인 불이익이나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절세 혜택은 받지 못하고요. 15.4%의 일반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을 뿐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 가입한 지 2년이 되었고요. 2년간 8천만 원을 납입한 다음 배당금을 500만 원 수령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계좌를 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8천만 원을 제외한 배당금 5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인 77만 원을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보유 기간이 3년을 채운 다음 날 계좌를 해지한다면 2024년 비과세 한도 기준으로 배당금 5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ISA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직도 ISA 계좌가 없다면 오늘 당장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만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만기일처럼 투자자가 직접 ISA 계좌의 만기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마음대로 설정 가능하고요. 증권사에 따라서 최대 9,999년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ISA 계좌의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면 좋은지 궁금하시죠? ISA 계좌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는 가입 시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인데요. 2024년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증액됩니다. 당연히 서민형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민형 계좌 가입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이미 일반형 계좌를 개설하셨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를 뗀 다음 증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형 계좌를 서민형 계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민형으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를 연장한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소득 요건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계좌를 처음 만들 당시에는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였지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자동 전환하게 됩니다. 즉, 비과세 한도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봉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라면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서 서민형 계좌 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SA 계좌 만기일을 길게 설정하면 좋은 이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의 경우 직전 3개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라면 가입을 하실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가입할 당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었으나 가입한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지 아닌지는 딱 두 번 체크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체크하고 그 다음 만기를 연장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만기를 짧게 설정할 경우 만기일이 도래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지 한 번 더 체크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더 이상 연장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한 이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좌가 중도 해지되거나 해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 대상자가 되더라도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한다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기를 길게 설정한다면 중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더라도 ISA 계좌를 계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은 무조건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이미 만기일을 짧게 설정해버렸는데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한 다음 만기를 길게 설정하여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계좌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이 계좌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면 최소 3년간은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 없습니다. ISA 계좌의 경우 20일 계좌 개설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만기일을 9,999년으로 설정했는데 만약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만기일을 아무리 길게 설정해뒀더라도 의무보유 기간인 3년만 지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전부 다 받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만기일이 짧게 설정되어 있다면 만기일 도래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니 만기 연장을 원하신다면 미리 만기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세 번째,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SA 계좌 유형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일반형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도 투자 가능한 국내 투자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세제 혜택은 도대체 언제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 배당소득세 15.4%가 미리 원천 징수된 다음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의 경우 조금 다른데요. ISA 계좌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떼지 않고 배당금 전체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이후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시점에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다음 계좌 유형에 따라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비과세로 해준 다음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손익통상되지 않습니다. 만기일이 얼마가 되었든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세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 없이 일반과세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자면 1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계좌를 운용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통틀어 딱 한 번만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요. 이때 세금이 확정됩니다. 즉 미리 내야 할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은 ISA 계좌 만기 해제 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ISA 계좌 의무 보유 기간 3년이 지났거나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계좌 만기 해지가 가능한데요. 참고로 계좌 만기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매수해둔 ETF 모두를 매도하여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만약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고 싶으시다면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증권사에 만기 자금 이전 신청을 하시면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두 계좌로 모두 이전하실 수 있고요. 일부 금액 혹은 전체 금액 본인이 선택하여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전하는 당해에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 1억을 옮기시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300만 원을 전부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봉에 따라서 300만 원의 13.2% 혹은 16.5%의 금액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단 여기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정세액이 충분해야만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인 9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3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그리고 ISA 계좌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했다면 총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이고 연봉에 따라 158만 4천 원에서 최대 198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세액공제는 만기자금을 이전하는 해에 받으실 수 있고요. 이후에는 9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차년도부터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경우 법정 사유가 아니라면 만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024년에 여유자금이 넉넉하여 연금계좌에 900만 원, IRP에 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꽉 채워 투자를 했고요. 여기에 ISA 계좌 만기자금 3천만 원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총 198만 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다음 연도인 2025년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만기 이전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70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비과세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만약 2025년도에 제가 여유자금이 부족하여 연금계좌와 IRP 계좌에 돈을 납입하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ISA 계좌에서 2024년도에 이전한 만기자금으로 세액공제를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5년에는 만기 이전을 시행한 2024년처럼 9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300만 원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요. 연금계좌 최대 세액공제 금액인 90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2월하여 받으실 분은 금융사에 별도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ISA 계좌 만기 시 선택할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기간 3년이 지나거나 만기일이 도래했다면 절세 혜택을 모두 다 받고 계좌를 해지하실 수 있고요. 목돈이나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지 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기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이 되었거나 3년이 지났는데 계좌에 보유한 종목을 봤더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ISA 계좌를 해지하려면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손실을 확정짓기 싫다면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원하신다면 만기일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만기 연장을 하실 수 있고요. 만기일 당일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만기 해지 후에 재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ISA 계좌 풍차 돌리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무 보유 기간인 3년마다 ISA 계좌를 만기 해지 후 다시 신규 가입하는 것인데요. 계좌를 다시 만들 경우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가 리셋되기 때문에 또다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3년마다 비과세 한도 5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만기 해지 후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후 만기 자금 전액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점을 활용하여 3년마다 3천만원을 이전할 경우 3년 주기로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ISA 계좌의 만기를 연장할 때 소득과 금융소득 종합 과세 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ISA 계좌의 만기일은 처음부터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은 3년이고요. 만기일이 아무리 길어도 최소 3년만 채우고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손익통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더라도 일반 과세가 될 뿐 추가 페널티는 없고요.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만기일 9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 만기 해제 후 60일 이내로 만기 잔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금 일부 혹은 전액을 이전하실 수 있고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하는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하실 수 있고요. 혹은 금융사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납입분으로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똑제 역시 ISA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금의 여유가 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똑제처럼 세금 걱정 없이 절세 계좌로 노후자금 굴리기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똑제 전자책 참고해주세요. 짝짝짝 드디어 3년간 운용했던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2021년 12월 25일 날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했고요. 의무 보유 기간은 만 3년이 되는 24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날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계좌 해지는 26일 날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실제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과정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그리고 향후 똑제의 계획까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ISA 계좌에 가입 한도는 총 8천만 원이었고요. 제가 실제로 3년간 납입한 원금 역시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씩 총 3년이었으니까 가입 한도는 6천만 원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납입 한도는 만 1년을 채웠을 때 2천만 원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연간으로 2천만 원씩 납입 한도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좌를 보유한 기간은 만 3년이었지만 2021년에 계좌를 개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 납입한도 2천만 원, 22년도 2천만 원, 3년도, 4년도 2천만 원씩 해서 총 8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좌를 2025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납입한도는 2천만 원 더 추가로 붙어서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겠죠.
참고로 이 ISA 계좌의 최대 가입 한도가 바로 1억입니다. 제 ISA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실제로 제가 얼마나 절세 혜택을 받았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절세 계산기가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예상 세금 절약 금액은 55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측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과세 소득이 604만 8,530원이었고요.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손실상계 혜택 하나도 없었고요. 비과세 혜택도 없었죠. 그리고 과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일반과세 되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 제가 손실을 본 종목에 대해서 손실상계가 들어갔고요. 비과세 혜택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과세소득에서 이러한 금액들을 제한 과세 금액은 384만 3,895원이 되고요. 이 금액 역시 15.4%의 소득세가 아니라 9.9%의 저율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일반 계좌에서 이만큼 소득이 발생했다면 총 세액은 91만 9,450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함으로써 총 세액은 36만 4,86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 55만 원 정도 세금을 더 아낀 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익을 보고도 추가로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었다는 점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계좌를 만들고 올해 초까지도 부동산 등기를 치느라 큰 돈을 납입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ISA 계좌에 자금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금계좌에 비해서는 수익금이 크지 않지만 이렇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ISA 계좌를 만기 해지했는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SA 계좌를 해지하려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ETF나 개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텐데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매도 후 실제 현금화하기까지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2일 전에 미리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잔고에 총 금액이 잡혀 있어야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2월 26일 날 만기 해지했기 때문에 12월 23일에 주식을 매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팔고 나서 이틀 동안 주식이 약 2% 정도 더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가기만 하고 한 번도 팔지 않다가 한 번에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매도하려니까 뭔가 저만의 원칙을 깬 것만 같고 또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니 괜히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세금 부분을 정산해야 하다 보니까 현금화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팔지 않고 그대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현금화를 다 하셨다면 만기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의 경우 앱에서 간단하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앱에 고객 서비스, 신청 변경, 보유 계좌 관리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렇게 앱으로는 만기 해지가 되지 않고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만기 해지를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보유계좌 관리에 들어오셨다면 다음으로 계좌 해지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삼성증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목록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ISA 계좌를 해지할 거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계좌 해지 상세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추징금, 그리고 정산 후 현금 잔고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계좌를 운용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는구나. 그리고 총 현금 잔고는 이만큼이 되는구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죠. 확인을 하셨으면 해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계좌 해지 시 가입 상품의 요건에 따라 세금 우대 혜택이 불가하거나 신규 가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지 처리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계좌 해지 처리 후에는 바로 계좌 폐쇄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이 또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해당 계좌를 폐쇄하시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폐쇄를 하지 않으시려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ISA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새로 계좌를 만드시려면 기존의 이 계좌를 폐쇄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21년도에 중개형 ISA 계좌의 혜택이 대폭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의무보유기간 3년이 도래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드는 고민이 있죠. ISA 계좌는 만기일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의무보유기간인 3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3년마다 재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실 어떤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1번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계좌를 만기 해지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어찌됐든 한번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총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를 예로 들면 이번에 만기 해지를 함으로써 세금을 36만 원 정도 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길게 운용하게 되면 이 세금으로 낼 돈까지 계속해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익금이 큰 분들이라면 세금으로 내야 할 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3년마다 해지하는 것이 고민될 수 있겠죠. 하지만 똑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익금이 그리 크지 않았을 뿐더러 ISA 계좌를 20년, 30년 이렇게 운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끝에 가서 9.9% 세금을 내는 것보다 3년마다 비과세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연금계좌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 모두 소득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금 걱정 없이 금융자산을 모으고 싶은데 이러한 절세계좌만큼 좋은 계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마다 만기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전한 다음 다시 계좌를 개설하여 굴릴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금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정해진 계좌이기 때문에 매년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 목돈을 한 번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ETF를 매수한 다음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며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계속 굴릴 수가 있고요. 은퇴 후에는 더 낮은 연금 소득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은 또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현 상황에서는 더 맞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정답은 없으니까요. 본인 상황에 어떤 게 더 적합하고 내 성향에는 뭐가 더 맞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해지했으니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해야 할 텐데요. 이 과정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기 자금 약 8,6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었죠.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연금 계좌 1번,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모여있는 미래에셋 증권 계좌로 납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넘길 때 3천만 원의 최대 10%,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면 1번 계좌에 몽땅 3천만 원을 다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국세청에서는 제가 어느 계좌에 얼마를 입금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해에 ISA 계좌에서 만기 자금이 연금 계좌로 얼마가 총 넘어왔는지만 따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계좌에 300만 원 넣고 2번 계좌에 나머지 전부를 넣으니까 일단 3천만 원 초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느냐? 똑제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금액 900만 원 일단 모두 채웠고요. 그리고 이번에 ISA 계좌 만기 자금 3천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300만 원 최대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1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세금 198만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어 158만 4천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노후를 위해서 돈을 납입했을 뿐인데 이렇게 158만 원이나 돌려준다니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 두 가지 나눠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 금액 300만 원은 1번으로 넣고 나머지 전부는 2번으로 이전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차년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계좌로 모두 다 이전을 했고 종목 매수까지 마쳤는데요. 참고로 똑제가 이번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전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또 이번 과정에서 증권사 문의로 얻게 된 깨알 정보들은 똑제가 조만간 전자책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연금계좌 2번으로 옮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차년도에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번 미래에셋 증권계좌에 300만 원을 이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에셋 증권 앱에 들어와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메뉴, 연금, 연금관리, ISA 전환 입금 메뉴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처럼 이런 메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방금 ISA 계좌를 만기 해지했기 때문에 여기 ISA 만기 금액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만기 금액은 ISA 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만 뜨니까 꼭 60일 이전에 이전을 하셔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가 미래에셋 증권에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가 뜨는데요. 여기에 만기자금을 입금할 연금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는 뜨지 않고 미래에셋 증권의 계좌만 뜨더라고요. 그런 다음 밑에 보시면 전환하고 싶은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입력해 줬습니다. 다음으로 이 300만 원을 어디에 입금을 하느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입금 전용 계좌번호라는 것이 있죠. 이 계좌번호는 제가 넣으려고 하는 이 계좌번호 그대로 똑같고요. 뒤에 숫자 22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입금 전용 계좌번호고요. 제가 만기자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뒤에 22가 붙은 가상계좌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쭤봤더니 연금계좌는 한도가 있죠. 1년에 1,800만 원까지만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연금계좌 번호로는 큰 금액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ISA 계좌 만기자금으로 이체한 돈이다 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상계좌처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 전환 신청 금액을 직접 이체하실 때 꼭 계좌번호 뒤에 22번을 붙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래에셋 증권 앱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의 연금계좌 번호만 뜨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른 증권사의 연금계좌로 옮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서 직접 이전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 개 계좌로 입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금융사별로 이전 처리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아니신 분들은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SA 계좌 전환 입금 신청을 완료하셨으면요. 이제 실제로 돈을 입금해 줘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SA 계좌가 삼성증권이었기 때문에 삼성증권 앱으로 다시 돌아와서 ISA 계좌에 있는 금액을 300만 원 미래에셋 연금계좌로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체하듯이 300만 원 직접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입금계좌 뒤에 22가 붙는다. 이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이체를 하시면 만기자금 이전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해서 제대로 입금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했고요.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전부는 제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삼성증권 계좌로 옮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증권의 경우 앱에서 아무리 찾아도 메뉴가 없길래 직접 전화를 했더니 ISA 만기자금 이전 신청은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만기 해지 자체는 고객센터 직접 전화해야 하고요. 만기자금 이전은 앱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삼성증권은 반대로 만기 해지는 앱에서 가능한데 이렇게 만기자금을 이전하려면 또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날 증권사에 전화를 하느라 거의 1시간은 대기를 했는데요. 어렵게 통화를 한 만큼 또 여러 정보를 알아왔으니까 제가 전자책과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좌를 해지했으니까 이제 신규 ISA 계좌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좌 해지 후에 바로 계좌 폐쇄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면 이미 당사에 보유하고 있다. 전 금융사에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직접 계좌 폐쇄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보유계좌 관리로 들어오셔서요. 계좌 폐쇄 신청 해주시면 바로 폐쇄가 가능하고 이렇게 폐쇄가 되면 당일에 바로 신규 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형 ISA 계좌 만들 때 비대면으로 만드시면 모두 다 일반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가입 다음 연도에 국세청 가입 자격 검증에 따라 서민형이신 분들은 자동으로 서민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일반형으로 다 가입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SA 계좌 특성상 입금이 되어야만 가입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설 완료 후에 100원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저도 26일 날 바로 만들었고요. 입금액이 100원이 되어 있죠. 제가 24년도에 2,000을 넣었는데 바로 계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2,000 납입이 가능해서 올해만 총 4천만 원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1회차 풍차 돌리기 완료했고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똑제는 이렇게 ISA 계좌 활용해서 투자 계속 할 거고요. 중간중간 얻게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독재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